마지막 수업. 아주 따스하고 화창했던 어느 날 아침. 그날 아침 저는 학교 수업 시간에 아주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멜 선생님이 꾸중을 하실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날 오전에 선생님이 분사법에 관한 쪽지 시험을 치르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분사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순간 학교에 가지 말고 그냥 들판을 돌아다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는 아주 따스하고 화창했습니다. 티티새들은 숲 가장자리에서 휘파람을 불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의 제재소 뒤에 쪽 들판에서는 독일군 병사들이 매일 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분사 사용법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보였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유혹이 점점 강해졌지만 저는 힘을 내어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로 학교를 향해 뛰었습니다. 면사무소 앞을 지나가는데 자그마한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게시판에 붙은 무슨 공고문 같은 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나쁜 소식들을 알게 된 것은 모두 그 게시판을 통해서였습니다. 전투에서 졌다는 소식, 더 많은 사람들을 전선으로 보내야 한다는 얘기 같은 것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뛰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지? 그런데 제가 광장을 가로질러 뛰어가고 있을 때 우리 마을의 대장간 아저씨가 게시판 앞에서 공고문을 읽다가 저를 향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다. 얘야, 학교에 늦는 일은 없을 거야. 저는 아저씨가 저를 놀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학교를 향해 계속 뛰었습니다. 대개 수업이 시작될 무렵이면 학교가 아주 소란스러워서 거리에서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서로 물건을 던져대고 여자아이들은 커다란 소리로 떠들어대곤 했지요. 쾅 소리가 나도록 책상을 열었다 닫기도 했습니다. 배운 내용을 합창하듯 큰 소리로 되풀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선생님이 자로 교탁을 때리면서 좀 조용히 하지 못하겠니?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소란스러운 와중에 들키지 않고 제 자리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평소 때와 달랐습니다. 마치 일요일 아침처럼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열린 창문을 통해 반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멜 선생님은 그 무서운 쇠자를 팔밑에 끼고 왔다 갔다 하고 계셨습니다. 이젠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정적 속에서 문을 열고 교실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붉게 달아오르고 또 얼마나 겁이 났던지. 하지만 겁을 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멜 선생님은 전혀 화난 기색 없이 저를 바라보시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내 자리로 가거라, 프란치야. 너 없이 수업을 시작할 뻔했구나. 저는 얼른 제 책상에 앉았습니다. 제 숨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저는 선생님이 푸른색 상의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착한 학생에게 상을 주거나 장학관들이 오는 그런 날 말입니다. 게다가 모두들 아주 조용했습니다. 교실 전체가 왠지 엄숙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란 것은
교실 뒤쪽에 마을 사람들이 몇 분 와 있는 것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분들은 평소에는 비어있는 긴 의자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오제르 할아버지, 전직 면장, 우편 배달부 아저씨, 그 밖에도 몇 분이 더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제르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는 낡은 철자법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제가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동안 아멜 선생님은 교단으로 돌아가서 부드럽고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알자스의 학교에서 독일어만 가르쳐야 한다는 명령이 베를린에서 왔습니다. 새로운 선생님은 내일 도착하실 겁니다. 오늘은 프랑스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이 몇 마디 말에 나는 먼저 놀라움을 느꼈고 그 다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못된 놈들. 이것이 바로 면사무소 앞 게시판에 붙어있던 것이구나. 오늘이 프랑스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이라니. 저는 프랑스어를 거의 쓰지 못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어 수업 시간에 아주 게으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어로 하는 수업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제 자신에게 얼마나 화가 났던지 저는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해버렸습니다. 그 시간에 새둥지를 찾아 뛰어다니거나 얼어붙은 강에서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저는 프랑스어 문법책과 프랑스 역사책을 지루하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책들이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젠 그 책들에게 안녕을 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멜 선생님께도. 선생님이 이곳을 떠나실 것이며 다시는 선생님을 뵐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쇠자로 맞은 일도 선생님께 벌을 받은 기억들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엾은 분, 선생님은 이 마지막 수업을 위해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으신 겁니다. 저는 마을 어른들이 왜 교실 뒤쪽에 앉아 계시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학교에 좀 더 자주 와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또한 40년 동안 충실하게 근무하신 우리 선생님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제 사라져가는 조국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제 이름이 불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암송을 할 차례였습니다. 그 어려운 분사법의 규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지만 저는 첫 마디부터 막혀버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선 채로 몸을 흔들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멜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란치야, 난 널 꾸짖지 않겠다. 넌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어. 세상의 일들은 다 그런 거란다. 우리는 매일 쳇, 내일 배우면 되잖아 라고 말하지. 그러다가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깨닫게 된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건 언제나 우리 알자스의 커다란 불행이야. 이제 독일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겠지. 뭐야, 너희들은 프랑스인이라면서 자기 나라 말을 읽지도 못하고 쓸 줄도 모른단 말이냐? 가엾은 프란츠, 내 죄가 크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 너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탓해야 해. 너희 부모님들은 너희들을 훌륭하게 교육시키는데 별로 열성을 보이지 않으셨다. 가족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 너희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더 열성적이셨지.
그리고 나 역시 자신을 탓할 일이 없겠느냐? 너희들이 공부해야 할 시간에 정원에 물을 주라고 시킨 적이 자주 있었지. 그리고 낚시를 가고 싶어서 한낮에 전혀 망설이지 않고 너희를 집으로 돌려보낸 적도 있었다. 이어서 아멜 선생님은 프랑스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프랑스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이며 우리는 그 언어를 항상 생생하게 간직하고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민족이 노예가 되더라도 자기들의 언어를 간직하는 한 정신만은 자유롭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 문법책을 들고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수업 내용을 너무나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제게는 너무나 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말씀에 그처럼 정성스럽게 귀를 기울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가엾은 선생님은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프랑스어에 대한 선생님의 모든 지식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 이 아름다운 언어에 대해 알게 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문법 수업이 끝나갈 무렵 아멜 선생님이 종이 한 장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종이의 첫머리에는 프랑스 알자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단어들을 베껴 써야 했습니다. 그 단어들은 우리 눈앞에서 나부끼는 작은 깃발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 얼마나 열심히 그 단어들을 썼던지, 그리고 우리 모두 얼마나 조용했던지, 펜이 종이 위에 미끄러지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때로 종이에서 눈을 들어보면 아멜 선생님이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40년 동안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선생님의 작은 뜰과 학생들을 바라보셨던 겁니다. 의자와 책상들은 반짝반짝 윤이 났으며 오랫동안 사용하여 많이 낡았습니다. 뜰에 있는 밤나무는 크게 자랐고 선생님이 직접 심으신 담쟁이 덩굴은 지붕까지 뻗어서 이제 창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놔두고 이 마을을 영원히 떠나는 것이 늙은 아멜 선생님께 얼마나 슬픈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선생님은 용기를 내어 수업을 마지막까지 계속하셨습니다. 쓰기 연습이 끝난 후 우리는 역사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 학생들이 모두 함께 바베비보부를 노래했습니다. 교실 뒤쪽에 계시던 오제르 할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철자법 책을 양손으로 드시고는 학생들과 함께 글자를 한자 한자 읽으셨습니다. 오제르 할아버지도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감정 때문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 우스워서 우리는 모두 웃고 싶기도 하고 울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교회 종이 12시를 알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훈련에서 돌아오는 독일 병사들의 나팔 소리가 창문 밑에서 울렸습니다. 아멜 선생님이 의자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은 아주 창백했습니다. 선생님의 키가 그렇게 커 보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 친구들이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구들, 나는... 그러나 선생님은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을 향해 돌아서서 분필을 집어 드셨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선생님이 쓰실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글자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프랑스여, 영원하라. 한동안 선생님은 벽에 머리를 기댄 채 그렇게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모두 돌아가도록. 워싱턴 광장의 한 작은 구역에는 어수선한 길들이 무질서하게 뻗다가 몇 개의 작은 길이 프레이스라고 불리는 좁은 골목에서 끊겨 있다. 이 프레이스는 여러 가지의 기묘한 각도와 곡선을 지니고 있으며 한 골목길이 몇 번쯤 스스로 교차되어 있기도 하다. 전에 이 길에서 어느 화가가 어떤 가치를 발견했다. 그림 물감, 종이, 캔버스 등 화가들에게 필요한 도구의 외상값을 수금하러 온 수금인이 이 길로 접어들어 단 1센트도 받지 못하고 도로 처음에 제자리로 돌아왔음을 알았을 때 그때의 그 기분은 어떠했을까? 이윽고 이 색다른 그리니치 빌리지에 사는 많은 화가들이 몰려들어서 북쪽으로 난 창문과 18세기식 베란다와 네덜란드식 다락방과 적은 돈을 주고도 입주할 수 있는 방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그들은 얼마 후 5번가에서 값싼 컵과 탁상용 난로 몇 개를 샀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가난한 예술가들의 마을이 형성된 것이다. 존 씨와 수자는 3층 기와집 꼭대기에 아틀리에를 가지고 있었다. 존 씨란 조안나의 애칭인 것이다. 수는 메인주 태생이며 존 씨는 캘리포니아 태생이었다. 그들은 8번가에 있는 델모니코란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만나게 되었고 예술상으로나 치콜리 샐러드나 작업복의 소매에 대해서도 취미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고 공동의 화실을 갖기로 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5월의 일이었다. 6달이 지나고 11월이 오자 의사들이 폐렴이라고 부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냉정한 나그네가 이 예술가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얼음보다도 더 차가운 손가락으로 사람들을 건드리고 다녔다. 이 약한은 건너편의 동부 일대에서는 자기가 세상에 제일인 것처럼 돌아다니며 희생자를 몇십 명씩 무더기로 쓰러뜨리더니 이 좁은 골목에 와서는 걸음을 늦추었다. 이 폐렴 선생은 기사도 정신이 있는 노신사는 절대 못 되었다. 캘리포니아의 부드러운 바람으로 핏기가 가신 꼬마 처녀 존 씨는 피투성이의 주먹을 움켜쥔 이 늙은 사기꾼에게 정면에서 공격을 걸 만한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런데 그 늙은이는 자신에 넘쳐 존 씨에게 덤벼든 것이다. 존 씨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페인트 칠을 한 침대에 누워 작은 네덜란드식 유리창으로 창조차 없는 이웃 벽돌집의 벽을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몹시 바빠 보이는 의사가 흰 눈썹으로 신호를 보내 수를 복도로 불러냈다. 그녀가 살 가망성은 너무나 희박해요. 18중 1할의 가망밖에는. 그는 체온계의 순을 털어내려 보내면서 말했다. 그 1할도 그 처녀가 살고 싶다고 발버둥 칠 때에 한해서 가능한 거요. 지금처럼 죽음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어떤 치료도 소용이 없어. 지금 당신의 친구는 완전히 낙담을 하고 있어. 기분을 돌리게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선생님, 그 애는 언젠가 나폴리의 해변을 그리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수가 대답했다. 뭐 그림? 그것 갖고는 안 되지. 무엇이든 골똘히 생각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없어? 예를 들자면 남자친구라든가. 남자친구요? 수는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따위가 그 애를 선생님
존 씨에게 애인은 없어요. 바로 그 점이 그 애의 약점이야. 의사는 간단하게 말했다. 자신은 없지만 내 힘 닿는 데까지는 온 정열을 기울여 보지. 그런데 그 환자가 자기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건 의사의 치료도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둬요. 만일 당신이 그 환자에게 정신적인 희망을 심어서 다음 해에 입을 옷 걱정을 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가망은 1할이 아니라 2할이 될 수도 있어요. 의사가 돌아간 뒤 수는 아틀리에로 가서 넓은 손수건이 흠뻑 젖도록 울었다. 그러고는 곧 화판을 들고 휘파람을 불면서 힘차게 존 씨의 방으로 향했다. 역시 존 씨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창 쪽을 향해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그러자 그녀가 잠든 것이라고 착각한 수는 휘파람을 그쳤다. 수는 침대 옆에 캔버스를 세우고 모 잡지에 삽화로 낼 펜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젊은 화가는 젊은 작가가 문학의 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쓰는 잡지 소설의 삽화를 그리는 것으로 화가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수가 그림에 열중해 소설의 주인공인 아이다호의 카우보이의 모습 위에 호화스러운 승마복과 외알 안경을 그리고 있으려니까 존 씨가 낮은 목소리로 끊길 듯 말 듯 몇 번이나 중얼거리는 소리가 어렴풋이 등 뒤로 들려왔다. 수는 화피를 놓고 급히 존 씨 곁으로 다가갔다. 자는 줄로만 알았던 존 씨는 눈을 몹시 크게 치켜뜨고 있었다. 그러면서 창밖을 응시한 채 열심히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있었다. 숫자를 거꾸로 12, 조금 있더니 11, 또 조금 있더니 19, 그리고 8, 7. 이 두 숫자는 거의 동시에 세었다. 수는 하도 궁금해서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대체 무엇을 헤아리고 있는 것일까? 보이는 것이라고는 어두운 뒤뜰과 20피트쯤 떨어진 이웃집의 창조차 없는 볼품없는 벽뿐이었다. 다만 뿌리가 썩어가고 곳곳에 마디가 있는 한 그루의 묵은 담쟁이 덩굴이 벽돌로 된 벽의 중간까지 기어 올라가 있었다. 그 외에는 차가운 늦가을의 바람이 담쟁이 잎을 흔들면서 스쳐가고 있을 뿐이었다. 존 씨, 뭘 보는 거야? 수가 궁금함을 견디지 못하고 물었다. 6. 그러나 존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숫자를 헤아린다. 수, 떨어지는 속도가 차츰 빨라지고 있어. 사흘 전에는 거의 100개쯤 매달려 있었어.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였지. 하지만 몇 개 남지 않은 지금은 몹시 편해. 어머, 또 떨어지잖아. 이제 겨우 5개가 남아있을 뿐이야. 5개? 대체 뭐가 5개라는 거야? 제발 나에게도 가르쳐줘. 잎사귀야. 담쟁이 덩굴에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지면 나도 숨을 거두게 될 거야. 난 오래전부터 그걸 굳게 믿고 있었어. 의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러자 수우는 꾸짖듯이 말했다. 담쟁이과 병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더구나 넌 담쟁이를 평소 좋아했었지. 하지만 그런 바보 같은 소리는 하는 게 아니야. 의사 선생님도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지만 완쾌될 가망은 뭐라고 하셨더라? 그래, 맞았어. 나을 가망은 9할이라고 했어. 그러니 이 뉴욕에서 차를 탄다거나 신축 공사장 밑을 걸어가는 사람의 사망 확률과 거의 같은 거야. 그러니 수프를 좀 마시고 힘을 내. 그리고 나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거야.
지금 내가 그리는 그림이 완성되면 잡지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아픈 너에게 포도주를 사다 주고 먹보인 나도 고기를 사다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어. 존 씨는 관심이 없다는 태도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또 한 잎이 떨어지고 있어. 이제 겨우 4개가 남았을 뿐이야. 어두워지기 전에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그와 동시에 나도 가는 거야. 존 씨의 말을 들은 수우는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존 씨, 내가 그림을 다 그릴 때까지 눈을 감고 창밖을 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지 않겠어? 내일까지는 꼭 이 그림을 갖다 주어야 하는데 화내야 그림을 그리지. 그렇지만 않으면 커튼을 쳐버리겠는데. 안 돼, 커튼을 내리지 마. 다른 방에서 그리면 되잖아. 그렇지만 난 네 곁에서 일하고 싶은걸. 그러자 존 씨는 할 수 없는 듯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그림이 완성되면 곧 알려줘. 존 씨는 창백한 얼굴로 눈을 꼭 감은 채 쓰러진 고목처럼 꼼짝도 않고 누워 있었다. 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것을 꼭 보고 싶어. 이젠 기다림에 지쳤단 말이야. 생각하는 것도 지겨워. 나는 모든 집착에서 풀려나 가엾게도 지쳐버린 저 나뭇잎처럼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것으로 떨어지고 싶어. 존 씨, 한삼 푹 자. 수우는 조용히 타이르고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그동안 범한 씨를 만나 나이 먹은 광부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 곧 올라올 테니 그때까지 일어나면 안 돼. 범한 노인은 그들의 아래층에서 살고 있는 화가였다. 나이는 60이 넘었고 미켈란젤로의 작품 모세상에서 볼 수 있는 긴 수염이 얼굴을 덮고 있었으며 피부는 탄력이 없었다. 범한은 이를테면 예술의 낙오자라고 할 수가 있었다. 40년 동안이나 붓과 함께 살아왔으나 정상의 자리는커녕 그 주위조차도 가지 못한 신세였다. 언제나 입버릇처럼 죽기 전에 걸작을 그리겠노라고 장담은 하지만 한 번도 그런 것에 손을 댄 적이 없었다. 기껏해야 상업용이나 광고용의 엉터리 그림을 그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한 그는 최근 작업 모델을 고용할 수 없는 예술가 마을의 젊은 화가들의 모델이 되어주는 것으로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어디에서든 무턱대고 술을 마시고 여전히 미래의 걸작을 장담하는 것이다. 그 밖의 특징이라면 그는 키가 작달막하기는 하나 기골이 강한 노인으로 남의 나약함을 매우 비웃어댔으며 위층의 아틀리에에 있는 두 젊은 화가를 지켜주는 특별한 개로 자인하고 있었다. 수가 내려가니 노인은 어두컴컴한 아래층 방에서 술 냄새를 지독히 풍기고 있었다. 방 한 구석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캔버스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 캔버스는 그곳에서 걸작의 최초의 붓이 닿기를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다. 수우는 존 씨의 터무니없는 공상을 노인에게 말하고 이 세상에 집착하는 그녀의 가냘픈 힘이 좀 더 약해지면 그녀는 실제로 나뭇잎처럼 가볍게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범한 노인은 알코올에 의하여 벌겋게 충혈된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존 씨의 바보스러운 공상에 경멸과 조롱을 마구 퍼부었다. 그따위 거지같은 담쟁이 잎이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니 그런 바보같은 소리는 왜 해? 난 지금까지 그처럼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어. 이제부터 그런 바보의 모델은 아무래도 그만둬야겠군.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지? 정말 한심한 아가씨들이군. 그 애는 병이 심해서 신경이 허약해져 있으니까요. 이제 존 씨는... 수호는 울먹였다. 열 때문에 정신이 혼란해져서 여러 가지 이상한 망상을 하는 거예요. 범한 씨, 제 모델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왜 그런 심술을 부려야 하나요? 이런 제길, 내가 아가씨의 모델을 거부해야겠다고 했나? 자, 가자고. 나도 함께 갈 테니까. 나는 반 시간 전부터 아가씨의 모델이 되겠다고 말하던 참이었어. 정말이야. 그리고 이런 곳은 존 씨 아가씨처럼 선량한 사람이 누워있을 때가 아니야. 언젠가는 나도 걸작을 그릴 거야. 그때는 내가 아가씨들 데리고 이것을 떠날 거야. 그들이 위층에 올라갔을 때 존 씨는 세상 모르고 잠에 취해 있었다. 수는 커튼을 내리고 범한 노인과 옆방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곧 두 사람은 몹시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창으로 다가가 담쟁이 덩굴을 바라보았다. 순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서로의 얼굴을 응시했다. 밖에는 눈이 섞인 차가운 비가 줄기차게 퍼붓고 있었다. 범한은 낡아서 거의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바랜 감색 셔츠를 입고 바위 대신 큰 냄비를 엎어놓고 그 위에 걸터앉아 광부의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수가 잠을 깨어 일어나니 존 씨는 힘없는 눈을 크게 뜨고 내려져 있는 커튼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수, 제발 커튼을 올려줘. 밖을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야. 그녀는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부탁했다. 수는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돌멩이가 떨어지는 듯 했던 빗발과 거세게 불어대는 바람이 밤새 계속되었는데도 줄기에 매달려 있는 마지막 한 잎이 있었다. 줄기 가까이는 아직 짙은 녹색이었지만 톱날 같은 언저리는 벌써 누렇게 마른 잎이 땅에서 20피트쯤 되는 거리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다. 그것을 본 존 씨가 말했다. 이제는 한 잎만이 남았군. 마지막 잎새야. 밤사이에 틀림없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람이 몹시 세게 불었거든. 오늘은 틀림없이 저 한 잎마저 떨어지고 말 거야. 그러면 나도 떨어지는 잎새를 따라서... 그러자 수호는 피로한 얼굴을 베개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왜 그토록 잔인한 생각만 할까? 자기 생각을 하기 싫다면 조금이라도 나를 생각해줘. 만일 내 말대로라면 난 어쩌라고. 그러나 존 씨는 여전히 마지막 잎새만 바라보고 있을 뿐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았다. 멀고 신비스러운 나그네 길을 나설 각오를 한 인간의 혼처럼 고독한 것은 없다. 그녀를 우정이나 세상과 연결시키고 있는 굴레가 하나하나 풀려감에 따라 그 터무니없는 공상이 더 한층 강하게 그녀를 사로잡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날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그 외톨박이 마지막 잎새는 여전히 덩굴에 매달려 있었다. 이윽고 밤이 되자 어김없이 북풍이 몰아쳤다. 비도 여전히 창을 두드려서 낮은 지붕의 추녀에서는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날이 새자 얼굴이 몇 배나 창백해진 존 씨는 수의 마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커튼을 올리라고 명령했다. 담쟁이 잎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매달려 있었다. 존 씨는 누운 채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가스 스토브에서 치킨 스프를 끓이고 있는 수를 불렀다. 수, 내가 몹시 나쁜 애였나 봐.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란 걸 알리려고 누군가가 저 마지막 잎새를 떨어지지 않게 하고 있는 걸 거야.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니 정말 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거야. 수, 난 스프를 먹고 싶어.
그리고 포도주를 탄 우유도. 아니야, 그보다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거울을 먼저 가져다 줘. 그리고 날 부축해서 좀 앉혀줘. 이제 누워있는 것이 몹시 지겨워졌어.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뒤 존 씨가 다시 입을 열었다. 수, 이제 나도 나폴리 해변을 그려야겠어. 오후에 의사가 왔다. 그가 떠나자 수는 딴 볼일이 있는 양 따라 나섰다. 이제 그 살 가망은 반반이요. 의사는 수의 가냘픈 떨리는 손을 쥐면서 말했다. 당신의 극진한 간호가 보람을 보게 되었소. 이제 아래층에 환자를 보러 가야겠소. 이름이 버만이라는데 그도 화가인 모양이요. 역시 폐렴인데 늙고 쇠약한 데다가 증세가 대단합니다. 가망은 없지만 좀 편안하게나 해주기 위해 오늘 입원을 시키려고요. 다음날 의사가 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위험은 벗어났어. 당신의 승려. 이제 잘 먹고 간호만 잘 믿으면 아무 염려 없어. 간호 잘 받으시오. 그리고 그날 오후 존 씨가 침대에 누워서 파란색 양모쇼를 만족스러운 듯 짜고 있자 수가 다가와 베개째 그녀를 쌓아안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존 씨, 잠깐 할 얘기가 있어. 뭔데? 다른 게 아니고 아래층의 범한 씨가 오늘 아침 병원에서 폐렴으로 운명하셨대. 불과 이틀 앓고 말이야. 첫날 아침 관리인이 노인이 자기 방에서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봤대. 구두도 옷도 흠뻑 젖어서 몸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대.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 밤에 그분은 어디에서 뭘 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 그러다가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칸델레하고 사다리와 흩어진 분 몇 자루, 그리고 노란색과 녹색 물감을 푼 파레트를 발견했대. 대체 범한 씨는 그 노구들을 가지고 뭘 했을까? 존 씨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글쎄, 내 말을 계속 들어. 그리고 잠깐 저 담을 봐. 저 벽에 있는 마지막 담쟁이 잎을. 거센 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여겨지지 않아? 저게 바로 범한 씨의 걸작이야, 존 씨.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던 날 밤 그 사람이 저기에다 그 잎새를 그려놓았단다. 등대지기. 파나마 운하에 인접한 아스핀워르의 등대수가 어느 날 갑자기 행방을 감추었다. 사람들은 등대수가 간밤에 몹시 휘몰아치던 폭풍우 때문에 벼랑을 기어오르다가 그만 비바람에 휩쓸려 바다에 익사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등대지기를 채용하는 일은 파나마 주재 미국 영사관의 소관 임무였다. 그러나 하루아침 사이 등대수 후보자를 물색하는 일은 쉬운 노릇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날 안으로 후임자를 빨리 구해야 한다는 점과 후임자는 어디까지나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었다. 이처럼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가 등대직이란 무인고도에서 살아야 하는 직업이므로 누구나 그 직업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바로 그날 후보자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70고령의 백발 노인인데다 첫인상이 몹시 침착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영사는 노인에게 물었다. 영감님, 어디에서 오셨나요? 네, 전 폴란드 사람입니다. 여기 오시기 전까지 그전엔 어디서 뭘 하셨나요? 네, 그저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지요. 하는 대답이었다. 하지만 영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등대수란 한 곳에 늘 붙어 살아야 하는 직업인데요.
이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혹시 옛날에 관청에 근무하신 적이 계신가요? 아니면 무슨 감사장이나 표창장 같은 거라도 받으신... 그러자 노인은 알았다는 듯이 낡아 빠진 바지 호주머니에서 때 묻은 지갑 하나를 꺼냈다. 그러고는 그 지갑 속에서 옛 전쟁터에서 무공을 세운 여러 가지 빛바랜 훈장과 구겨진 표창장을 꺼내 보였다. 네, 스칸비스키라. 여기 적힌 성함이 영감님 조남이시군요. 아휴, 총칼 쓰는 기술도 대단하시군요. 영감님은 옛날에 아주 용감한 군인이셨나 봅니다. 영사는 흡족한 듯이 여러 가지 훈장과 표창장을 훑어보며 말했다. 저에게 일을 맡겨주십시오. 부족하긴 해도 저의 성심성의를 다해서 그 성실한 등대수가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영감님께서 다리가 튼튼하신가요? 원래 등대수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 가파른 벼랑을 오르내려야 하는데. 네, 그 점만은 안심하십시오. 저는 하루에도 보통 100여리를 노상거려 다녔으니까요. 그 혹시 해상에서 근무하신 적이 계신가요? 네, 해상 근무랄까지는 없겠지만 포경선을 타고 3년쯤 바다에서 파도와 싸운 적이 있죠. 그렇게 바다를 누비는 할아버지께서 이처럼 고독한 곳에서 오래 머물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하도 이곳저곳을 정신없이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아휴, 이젠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살고 싶어졌어요. 좋습니다. 그러시면 오늘부터 등대수 일을 맡아 수고를 해주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만약 영감님께서 직무를 게을리하신다면 그땐 곧 면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이죠. 하는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새로 얻은 직업에 대한 기쁜 웃음이 파도처럼 여울지고 있었다. 바로 그날 밤부터 이 무인고도의 암벽에 세워놓은 등대에서는 스칸빈스키 노인이 켜놓은 등대불이 칠흑 같은 바다를 향해 찬연히 빛나기 시작했다. 노인은 망대에 올라가 파도치는 바다를 멀리 굽어보며 지난날의 잡념을 잊고 되도록 새 일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스칸빈스키 노인만큼 70평생을 파란 곡절을 겪어가며 살아온 사람도 드물 것이다. 산에서, 바다에서, 들에서, 혹은 전쟁터에서 몇십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살아왔고,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남모르는 딱한 풍상을 수없이 겪어왔기 때문이다. 그의 인생은 마치 풍랑을 만나 파선당한 대양의 일렵 편주처럼 온갖 시련과 고난의 역경이었다. 그러나 그가 오늘 이렇게라도 살아부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같은 파란만장한 생애 속에서 단 한 번도 슬픈 자기 운명을 실망하거나 좌절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이었다.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자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살아가노라면 언젠가는 행복한 날도 있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지내왔던 것이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또 봄이 오면 여름에는 반가운 일이 생기겠지 하며 그날을 희망 속에 살아왔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노인이야말로 마치 평생을 내일을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 같았다. 그러는 동안 세월은 쉴 새 없이 흘렀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의 까만 머리에는 백발만 늘어갔다. 그리하여 청년 스칸빈스키는 노인 스칸빈스키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렇게 건강하던 그도 이제는 기력이 쇠진하여지고 눈마저 어두워졌다. 따라서 마음도 약해져 옛날에 그토록 희망에 가득 찼던 꿈들이 이제는 하나둘 실망의 한숨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를 더욱 괴롭히는 일은 어릴 때 떠나온 고향에 대한 불타는 향수였다. 오직 이 노인의 하루 생활 중에서 날이 갈수록 간절해지는 것은 제비를 보거나 참새를 보거나 혹은 산을 보거나 슬픈 음악을 듣거나 가슴 속에 사무치는 것은 고향 생각뿐이요, 가능하다면 몸과 마음을 편히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이 밖에 노인이 가진 욕망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한 곳에 조용히 정착하여 말없이 살아가면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큰 소망이요 바람이었다. 바로 이것이 그가 남들이 다 싫어하는 등대수라는 직업에 일종의 만족감을 가지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비결이었다. 세월은 흘렀다. 뱃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바다의 파도가 심한 밤이면 캄캄한 바닷속에서 먼과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밤보다 더 어둡고 바다보다 더 신비한 그 무엇이 바로 이 노인을 부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인생에 지치면 지칠수록 그 소리는 점점 가까이 들려올 것이다. 벼랑에 우뚝 선 등대는 스칸빈스키 노인에게는 거의 무덤이나 다를 바 없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등대직이란 직업만큼 고독하고 외로운 직업도 없을 것이다. 날이면 날마다 넓고 푸르게 파도치는 바다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어제와 오늘이 언제나 똑같이 반복되는 고독한 생활 환경 속에서 단 한 가지 변하는 것이 있다면 하늘의 기상뿐이었다. 그러나 스칸빈스키 노인은 그렇게 단순하고 외로운 생활 속에서도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벅찬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스칸빈스키 노인의 일과는 대략 이러했다. 새벽이면 일어나 아침밥을 지어 먹고 망대에 앉아 내내 바다를 굽어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눈앞에 전개되는 대자연의 경치에 아무런 불평이나 실증을 느끼지 못했다. 파도를 뚫고 지나가는 큰 배나 작은 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남들이 미처 느끼지 못하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등대를 사랑했다. 그는 바위에도 정을 쏟았다. 그리고 저녁 무렵이면 바위 섬으로 모여드는 갈매기와도 친했다. 노인은 먹다 남은 밥 찌꺼기를 을의 새들에게 던져주었다. 갈매기와 새들도 노인과 친해졌다. 노인이 먹이통을 들고 나오면 갈매기들은 을의 것 노인 곁으로 모여들었다. 그처럼 스칸빈스키 노인은 등대를 아끼고 바위섬을 사랑하며 갈매기를 아꼈다. 뿐만 아니라 바다를 그 무엇보다 사랑했다. 비록 말을 건네줄 말동무가 없어도 그는 이처럼 자연과 더불어 충분히 그 속에서 그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스칸빈스키 노인이 섬에서 육지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일요일에 2-3시간 뿐이었다. 그때가 오면 그는 은재 단추가 달린 등대수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가슴에 십자 훈장을 달았다. 모처럼의 육지 외출로 그가 교회당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모두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새로운 등대수는 정말 훌륭한 노인이야. 그럴 때마다 노인은 몸을 으쓱하며 자랑스러운 듯이 그의 백발을 들어 보이곤 했다. 그러나
노인은 예배가 끝나면 유럽의 소식을 알려고 신문 몇 장만을 사가지고 섬으로 곧장 돌아와 버렸다. 왜냐하면 육지가 싫어졌기 때문이었다. 그가 신문을 사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유 가운데서도 그의 고향인 유럽 소식을 아는 일이 제일 큰 것이었다. 비록 그가 나고 자란 고향 땅과는 수륙 수만리에 떨어져 있지만 늙고 외로운 마음 속에서도 고향 생각만은 항상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섬에는 수주일에 한 번씩 연락선이 왔다. 연락선은 노인이 쓸 일용품과 물을 싣고 온다. 노인은 그때마다 연락선의 존슨이라는 사람과 곧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나다니기가 싫어져 나중에는 신문을 사러 육지로 나오지도 않았고 연락선이 오더라도 아예 등대에서 내려오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등대지기를 본 사람이 없고 스칸빈스키도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노인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는 바로 섬에까지 날라다 준 음식이 없어지는 정과 등대불이 밤이면 환하게 비추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스칸빈스키는 확실히 세상 일에 무관심해졌다. 그러나 그것은 노인의 향수심 때만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고향 생각마저 단념해버렸다. 노인의 전 세계는 이처럼 작고 코딱지만한 작은 버이섬에서 시작하여 작은 섬에서 끝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섬을 떠나지 않을 생각으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고 살았다. 그는 등대 막루에 앉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푸른 바다를 멀리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야말로 적적하고 외로운 환경 속에서 노인은 날이 갈수록 인간다운 인간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를 차차 잃어가고 있었다. 어쩌면 그는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에워싼 자연과 점점 깊이 동화되어 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마침내 그에게는 하늘도 물도 바위도 등대도 누런 모래톱도 바람을 나는 돛대도 갈매기도 파도도 모든 것이 자기와 하나로 합쳐져서 신비의 공동 영혼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자신은 그 신비스러운 영혼 속에서 그 영혼과 더불어 살고 그 영혼과 더불어 자고 그 영혼과 더불어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처럼 스칸빈스키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반사 상태 속에서 주위의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때로 의식을 찾을 때가 있었다. 어느 날 식량을 실은 연락선이 바위섬을 다녀간 뒤 그것도 한두 시간이 지난 뒤에야 스칸빈스키 노인은 물건을 가지러 바닷가로 내려갔다. 그날따라 운반된 짐꾸러미 속에는 색다른 꾸러미 하나가 놓여 있었다. 소포였다. 소포에는 미국 우표가 붙어 있었다. 겉봉에는 스칸빈스키 귀하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다. 궁금하게 생각한 노인은 그 책 가운데 한 권을 펼쳐보다가 그만 자신도 모르게 책을 떨어뜨렸다. 그의 손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 눈을 의심이라도 하듯 책을 다시 바라보았다. 마치 자기 자신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할 정도였다. 왜냐하면 그 책은 바로 노인의 조국인 폴란드 책이었기 때문이었다. 아휴, 고맙기도 하지. 헌데 누가 이 책을 보내주었을까? 노인은 한참 동안 발신인의 정체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생각이 난다. 그가 바로 등대수로 취직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신문에서 미국 뉴욕에 폴란드 협회가 조직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노인은 부랴부랴 그가 탄 월급의 절반을 그 협회의 우편으로 기부했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빨리 생각해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바로 그 협회에서 노인에게 고맙다는 감사장과 함께 폴란드 책을 몇 권 보내준 것이었다. 분명히 책은 까닭이 있어 붙여온 것이었지만 노인은 한동안 그 까닭을 생각해내지 못했다. 그러나 무인고도에서 조국의 책을 받아보다니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노인은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자 아득히 먼 곳에서 노인의 이름을 부르는 무척 그리운 목소리가 물결에 실려 들려왔다. 그러나 눈을 뜨면 그 소리가 산산이 부서질 것 같아서 노인은 그냥 눈을 감은 채 앉아있기만 했다. 소포는 그 노인 앞에서 반나절을 햇볕만 쬐고 있었고 그 위에는 꾸러미가 풀려진 채 책이 놓여 있었다. 노인은 다시 두 번째 책을 집어들었다. 그의 심장은 몹시 뛰었다. 그 책은 바로 시집이었다. 저자는 조국 폴란드의 유명한 시인이었다. 전에도 그의 시를 여러 번 읽은 적이 있었다. 그 후 노인은 스페인 전쟁에 참전하였고 그러고는 미국에 건너가 이고생 저고생 하느라고 한 사람의 폴란드인도 만나지 못하였으며 더더구나 폴란드 책은 구경도 하지 못했었다. 노인은 벅찬 감회와 더불어 흥분을 가누지 못한 채 책을 펼쳐 읽었다. 그러자 노인에게도 그 고요한 섬에서 마치 무슨 엄숙한 일이 생기기라도 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때는 마침 평화와 정막 속에 하루 해가 저물어가는 석양 무렵이었다. 아스핀 워르 등대의 커다란 시계가 오후 5시를 쳤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두서너 마리의 갈매기가 푸른 바다 위를 날고 있었다. 섬 기슭에 부딪히던 파도도 잠시 숨을 돌리는 양 주위의 만물이 쥐죽은 듯 고요한 순간이 왔다. 노인은 되도록 그 시를 이해하려는 듯 천천히 시를 소리 높여 읽기 시작했다. 오, 그 옛날 그때 나의 사랑하는 고향 리스토바여, 그대의 거룩한 모습 어찌 황금엔들 비할 수 있을 손가. 이는 오직 나만이 알고, 오, 내가 아는 속에 외로운 나그네,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운 그대 모습. 이제 붓을 들어 그대를 찬양하는 노래를 써노니 이 또한 그대의 그리운 마음 때문일세. 여기까지 읽어오던 스칸빈스키 노인은 문득 읽기를 멈추었다. 글자가 눈물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마치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가 산산이 부서져 목이 메이게 울음이 복받치는 것만 같았다. 말을 잃은 노인은 한참 동안 눈시울을 닦다가 다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 거룩한 여신이여, 당신은 나의 거룩한 동포와 아름다운 내 조국 강산을 지켜 주소서. 나 그대에게 마음 다하여 바라노니 그 옛날 자비로운 어머니 품속에서 행복에 넘치는 눈짓으로 바라보던 어릴 적 그 옛날 시절로 나를 끌어 데려가 주소서. 이제 그대의 기적으로 나를 그 영원한 고향 조국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노인은 흐니게 울면서 모래사장에 엎드려 버렸다. 치솟는 감정을 더 이상 견뎌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조국을 떠난 지 40년, 사랑하는 조국의 말을 들어본 지도 그 얼마였던가. 그런데 그토록 가슴에 사무치는 모국어가 제발로 스칸빈스키 노인을 찾아오지 않았는가. 바로 그 모국어가 바다를 건너 무인 고도 속에 몸도 마음도 외로운 노인을 찾아온 것이었다. 정말 언제 대해도 반갑고 다정한 모국어였다.
노인은 마치 그 모국어가 무한한 조국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것 같아 엉엉 흐느껴 울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국어의 용서를 빌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노인은 모래사장에 엎드린 채 움직일 줄을 몰랐다. 바다 위를 날던 갈매기들도 노인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듯이 노인 곁으로 날아와 그 주위를 에워쌌다. 마침 때는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줄 시간이었다. 한참 뒤 고개를 든 노인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영감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머뭇거리더니 육지에서 날라온 음식들을 모조리 갈매기들에게 뿌려주었다. 갈매기들은 울면서 노인 옆으로 모여들었다. 노인은 다시 시집을 손에 들고 수평선 넘어 바다 밑으로 빠지는 해를 바라보며 다시 읽기 시작했다. 자, 이제는 나를 데려가 주오. 저 우거진 숲풀 언덕으로, 저 푸른 초장으로 고향 그리운 나의 영혼을. 시집에 적힌 글자는 노을빛 속에 묻히고 말았다. 노인은 바위 위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러자 그의 영혼은 오색 구름을 타고 그리운 고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숲이 보이고 맑은 시내가 보이고 고향의 옛 산과 들이 옛날 그대로 보였다. 모두들 그를 보고 나를 기억하시나요? 하고 물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들도 산도 여기저기 다정하게 모여있는 마을도 모두 기억할 수 있었다. 밤이 왔다. 여느 때 같으면 등대불이 비쳐야 할 시간이었다. 그러나 스칸빈스키 노인은 지금 고향에 있는 중이었다. 그는 두 눈을 감은 채 고향 꿈을 꾸고 있는 중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고향 생각이 어지럽게 떠올랐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만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을의 풍경만은 마치 어제 가본 듯이 선하고 생생히 아른거렸다. 창마다 불빛이 환해오는 집들, 나지막한 산, 물방앗간, 밤새 들리던 개구리 소리들. 그는 언젠가 자기가 병사였을 때 고향에서 보초를 서던 일을 회상하였다. 그가 보초를 서던 때 바로 고향 마을의 산 밑에 있던 주막이 눈에 띄었다. 노인은 두 눈에 흥건히 눈물까지 고인 채 주막을 바라보았다. 그 주막에서는 아직도 사람이 떠드는 소리와 노랫소리, 첼로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허물며 들려왔다. 밤이 깊어갔다. 모든 집들의 창문에 불이 꺼지고 마을은 온통 밤안개로 덮였다. 그 후 얼마나 지났을까? 마을에는 새벽 먼동이 트기 시작하고 집집마다 다구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 모든 풍경은 그야말로 폴란드가 아니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새벽이었다. 정말 아름다운 조국, 그리고 사무친 조국이었다. 스칸빈스키 노인이 이렇게 고향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갑자기 노인의 귓가에 이상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영감님, 영감님, 정신 차리세요. 왜 이러고 있어? 네? 노인이 깜짝 놀라 눈을 뜨니 자기 앞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노인의 뇌리에서는 고향에 대한 꿈이 채 거치지 않고 있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연락선 승무원인 존슨이었다. 어디 괜찮으신가요? 하고 존슨은 몹시 걱정하는 투로 물었다. 아닐세. 아니야. 한데 왜 아직까지 등대불 켜지 않았어요? 지금 등대불 때문에 야단이 났어요. 아니, 뭐가 야단나? 글쎄, 지나가던 배가 지금 모래 언덕에 얹혔어요.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보나마나 영감님은 오늘로 파면당할 거예요. 어서 영사관으로 가보세요.
노인은 파면이란 말에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다. 등대에 불을 켜지 않은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았던 것이다. 3일 뒤 스칸민스키 노인은 뉴욕행 여객선에 몸을 싣고 있었다. 노인은 가엾게도 파면을 당한 것이다. 이제 그에게는 다시 방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노인은 요 며칠 사이 전에 없이 몰라보게 수척해졌다. 앙상한 얼굴에 두 눈만이 움푹하게 파여 반짝이고 있을 뿐이었다. 새로 시작하는 방랑의 길에서도 노인은 가슴에 모국어로 된 시집을 꼭 껴안고 있었다. 마치 큰 보물덩어리라도 아는 듯 혹시 뺏기지 않을까, 행여 잃지 않을까 가슴 조이며 그 시집을 가슴에 힘껏 부둥켜 안고 있었다. 모국어로 쓰여진 시집을. 그 여자는 아름답고 매력이 넘쳤지만 어쩌다 조물주의 착오로 가난한 하급 공무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자기 몫으로 마련된 토지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가질 것이 없었다. 그렇다고 돈이 많거나 지체 높은 남자에게 알려져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사랑이나 청혼을 받을 길도 없고 하여 할 수 없이 문교부에 근무하는 하급 공무원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화려하게 몸치장을 할 만한 여유도 없어 소박한 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처지에 있는 여자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결코 그런 환경에 만족을 느낄 수는 없었다. 여자란 신분이나 가문이 문제가 아니라 우아하고 아름답고 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훌륭한 가문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천성이 우아하고 마음씨가 착하면 그것으로 능히 특권 계급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민의 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귀족의 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녀는 자기야말로 이 세상에서 온갖 쾌락과 사치를 즐기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여기며 때묻은 가구를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웠다. 이러한 것은 자기와 같은 환경의 여자들 같으면 별로 의식하지 않았을 테지만 그녀만은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다. 그리하여 식모 노릇을 하고 있는 브루토뉴 태생의 기집애를 보고만 있어도 서글픈 생각과 미칠 것만 같은 몽상이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것이었다. 그녀는 동양식 장식이 걸리고 높은 청동 촛대에 촛불이 휘황하며 짧은 바지를 걸친 두 하인이 활활 타오르는 난로의 후끈한 열기에 졸음이 와서 안락 의자에서 자고 있는 조용한 응접실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었다. 이어서 옛 비단으로 장식한 넓은 살롱을 상상해 보았다. 값지고 진귀한 장식들이 달려있는 아름다운 가구하며 문 여성의 선망을 받고 있는 사교계에 인기 있는 남성들과 친한 친구들과 모여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즐기도록 마련된 향취 있고 아담한 방을 상상해 보는 것이었다. 저녁 식사 때 벌써 사흘째나 빨지 않은 테이블 보자기를 펴놓은 둥근 식탁에 앉아 마주 앉은 남편이 스프 뚜껑을 열고 훌륭한 스프로군 하고 기뻐하는 소리를 듣자 그녀는 다시금 호화로운 만찬의 광경을 그려보는 것이었다. 반짝거리는 은그릇들, 성경의 숲속에 나오는 기이한 새들과 고대의 인물들을 그려놓은 벽화, 눈부신 그릇에 담긴 산해 진미, 불그레한 생선이나 들공의 고기를 뜯으면서 정담을 나누는 남녀들의 모습이 그녀의 눈앞에 아물거렸다. 그녀에게는 이렇다 할 옷도 보석도 없었다. 그런데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옷과 보석이었다. 자기는 그런 것들을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했다.
그토록 그녀는 인생을 향락하고 싶었다. 모든 남성들의 인기를 독점하고 사랑을 받고 싶었다. 그녀에게는 부유한 친구 한 사람이 있었다. 학교 시절의 동창이었다. 그녀는 친구를 찾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로서는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었던 것이다. 그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의례 며칠 동안은 슬픔과 비관에 젖어 종일토록 울곤 하였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남편이 자랑스러운 얼굴로 커다란 봉투를 한 장 들고 들어왔다. 이거 당신에게 오는 거요? 하고 남편이 말하였다. 그녀는 얼른 봉투를 뜯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한 장의 카드를 꺼냈다. 카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운교장관 조르주 랑포나 부처는 1월 18일 월요일 저녁에 장관 관저에서 야회를 개최하오니 르와젤 부처께서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뜻밖에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초대장을 테이블 위로 내던지며 중얼거렸다. 이걸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보, 나는 당신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오? 당신은 별로 외출도 하지 못했으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오. 이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요? 직원들이 저마다 서로 얻으려고 했지만 몇 장도 차례가 되지 않았소. 아무튼 그날 가면 정부의 고관들은 모두 볼 수 있을 거요. 그녀는 성난 눈초리로 남편을 노려보더니 마침내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쏘아붙였다. 대관절, 무슨 옷을 몸에 걸치고 가란 거예요? 남편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니, 극장에 갈 때 입던 옷이 있지 않소? 내 눈에는 그 옷이 퍽 좋아 보이던데.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아내가 울고 있었던 것이다. 두 방울의 커다란 눈물이 눈가에서 입술 끝으로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더듬으며 말하였다. 왜 그래? 글쎄 왜 그러는 거야? 그녀는 겨우 슬픔을 가라앉히고 나서 젖은 두볼을 닦으며 조용히 대답하였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입을 옷이 없어서 그래요. 난 파티에는 안 가겠어요. 그 초대장은 다른 친구한테 주워버리세요. 나보다도 좋은 옷을 가진 아내가 있는 사람에게 말해요. 남편은 실망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거 봐 마틸드. 알맞은 옷 한 벌 맞추는데 얼마나 하지? 다른 나들이 때에도 입을 수 있고 그다지 비싸지 않은 옷 말이야. 그녀는 잠깐 생각해 보았다. 얼마나 요구해야 그 검소한 공무원 생활을 하는 자기 남편이 단박에 거절해 버리지 않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지도 않을까 하고 값을 따져보는 것이었다. 이윽고 그녀는 주저하면서 말했다. 확실히 알 수 없지만 400프랑 정도 있으면 될 거예요. 남편은 얼굴빛이 약간 헬쓱해졌다. 그는 꼭 이만한 액수를 예금하고 있었지만 그 돈으로 총을 사서 오는 여름에 낭테르 벌판으로 사냥을 가려고 했었다. 일요일마다 그곳에 가서 종달새 사냥을 하는 몇몇 친구들과 동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래, 내 400프랑을 줄 테니 멋진 옷을 맞추도록 해. 무도회의 날짜는 점점 다가왔다. 르와젤 부인은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었다. 옷은 거의 다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이렇게 물었다. 왜 그러지? 당신 요즘 아주 얼빠진 사람 같구려. 그녀는 대답했다. 나는 몸에 칠 보석도 폐물도 아무것도 없으니 이런 딱할 데가 어디 있어요. 내 모양이 얼마나 꼴사납겠어요. 차라리 그 파티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남편이 말하였다. 생화를 달고 가구려. 요즘은 그것도 아주 멋져 보이더군. 10프랑만 주면 예쁜 장미꽃 두세 송이는 살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싫어요. 돈 많은 여자들 틈에서 가난하게 보이는 것처럼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자 남편은 큰 소리로 말하였다. 당신도 참 딱하군. 그 당신의 친구 포레스티의 부인 있지 않아.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보석을 좀 빌려달라고 하구려. 그런 정도의 편리를 못 봐줄 사이는 아닐 테니까. 그녀는 기쁨에 넘쳐 소리를 질렀다. 그렇군요. 미처 그 생각을 못했어요. 다음날 그녀는 친구의 집을 찾아가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포레스티의 부인은 거울이 달린 의자 앞에서 큼직한 보석 상자를 들고 와 열어 보이며 르와젤 부인에게 말하였다. 자, 골라봐. 그녀는 먼저 몇 개의 팔찌를 자세히 보았다. 다음에는 진주 목걸이를, 그 다음에는 베니스제의 십자가를 보았다. 그 십자가는 금과 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솜씨가 놀라웠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보석을 이것저것 몸에 걸어보면서 망설일 뿐 어떤 것을 놓고 어떤 것을 빌려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번번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또 뭐 없어? 왜 없어? 가서 골라봐. 어느 것이 내 마음에 들지 나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다 까만 공단 상자 속에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그것이 얼마나 탐이 났는지 가슴이 뛰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쳐들자 이번에는 손이 떨렸다. 그녀는 목걸이를 몽탕뜨 위로 목에 걸고 아름다운 자기 모습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녀는 겨우 입을 떼어 이렇게 말했다. 이걸 좀 빌려줘. 다른 곳들은 필요 없어. 그렇게 해. 그녀는 친구의 목을 껴안고 뜨거운 키스를 하였다. 그러고는 목걸이를 가지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몰랐다. 드디어 부도의 저녁이 돌아왔다. 르와젤 부인은 크게 인기를 모았다. 그녀는 어느 여자보다도 아름답고 우아하고 맵시가 있었으며 언제나 미소를 담고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다.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바라보고는 저마다 이름을 부르며 소개를 받으려 하였다. 비서관들은 모두 그녀와 춤을 추고 싶어 하였다. 장관까지도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흡족한 기분으로 춤을 추었다. 자신의 미모가 가져온 승리와 성공의 영광, 온갖 찬사와 감탄, 소생하는 정욕과 여성들한테는 한없이 달콤하고 완전 무결한 최고의 승리로 이루어진 행복의 구름 속에서 기쁨에 만취되어 모든 것을 잊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 날 새벽 4시쯤 되어서야 파티에서 나왔다. 남편은 자정부터 조그마한 응접실에서 세 사람의 친구들과 같이 졸고 있었다. 이들의 부인들은 각자가 그동안 마음껏 쾌락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돌아올 때를 생각하여 가져온 평상시의 낡은 웃옷을 아내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 초라한 웃옷은 아무래도 야회복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도 그것을 느끼고 값진 털옷으로 몸을 치장한 다른 여자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몸을 피하였다. 르와젤은 아내를 불렀다. 잠깐 기다려. 이대로 밖으로 나가면 감기에 들 테니까 내가 나가서 마차를 한 대 불러올게.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층계를 총총히 내려갔다. 두 사람은 거리로 나왔다. 그러나 마차는 한 대도 눈에 띄지 않았다. 남편은 멀리 지나가는 마차를 보고는 큰 소리로 불렀으나 소용없었다. 두 사람은 상심하여 달달 떨면서 세느강 쪽으로 내려갔다. 그때
마침 강가에서 밤에나 나다니는 낡은 마차 한 대를 발견했다. 낮에는 파리에서 차마 그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가 민망하다는 듯이 밤에만 벌이를 하는 그런 마차였다. 두 부부는 그 마차를 집어타고 마르티르 거리에 있는 집 문 앞에 이르렀다. 그들은 쓸쓸한 마음으로 발길을 옮겨 층계를 올라갔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다. 그리고 남편은 오전 10시까지는 문교부에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기의 화려한 모습을 보기 위해 거울 앞에 가서 웃옷을 벗었다. 그러던 그녀는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목에 걸었던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옷을 벗고 있던 남편이 엉거주춤하며 물었다. 왜 그러지? 그녀는 남편을 향해 맥 빠진 듯한 투로 대답하였다. 저 포레스티의 부인의 목걸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남편은 실성한 사람같이 벌떡 일어났다. 아니 뭐야? 그럴 리가 있나? 그들은 옷갈피와 외투깃 그리고 호주머니 속등을 모조리 뒤져보았으나 목걸이는 눈에 띄지 않았다. 남편이 물었다. 무도회에서 나올 때에는 분명히 있었어. 그럼요. 장관댁 현관에서 만져보기까지 했는걸요. 그러나 만약 도로에서 떨어뜨렸다면 소리가 났을 텐데 그러고 보니 마차에서 잃은 것이 분명하군.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차 번호를 기억하세요? 몰라. 당신도 마차 번호를 잘 보아두지 않았어? 그들은 낙심하여 서로 마주볼 뿐이었다. 이윽고 르와젤은 옷을 다시 입기 시작하였다. 혹시 찾을 수 있을지 모르니 돌아왔던 길을 다시 가봐야지.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야회복을 벗을 생각도 잠자리에 들 기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불도 피우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의자 위에 멍청이 앉아 있을 뿐이었다. 7시쯤 되어 남편이 돌아왔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경찰국과 신문사에 달려가서 현상을 걸고 광고도 내었다. 그리고 작은 마차를 부리는 회사를 모두 찾아보고 조금이라도 가망이 보이는 곳을 샅샅이 찾아다녔다. 아내는 이 끔찍스러운 재난 앞에서 넋을 잃고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르와젤은 눈이 푹 꺼진 헬쑥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 당신 친구한테 편지라도 써야 할까봐. 목걸이의 고리가 망가져서 고치는 중이라고. 그렇게 하면 다시 이곳저곳 찾아다닐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될 테니까. 부인은 남편이 부르는 대로 받아 적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이 며칠 사이에 5년이나 더 늙어 보이는 르와젤은 말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보석을 돌려줘야지. 다음 날 부부는 보석 목걸이가 들어있던 빈 상자를 들고 그 안에 적힌 상호의 보석상을 찾아갔다. 보석상 주인은 여러 권의 장부를 찾아보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부인, 그 목걸이는 저희 집에서 사간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만 상자만 팔았나 봅니다. 두 사람은 잃은 것과 똑같은 보석을 구하기 위해 그 기억을 더듬으며 보석상마다 찾아다녔다. 부부는 슬픔과 근심에 젖어 환자처럼 보였다. 이윽고 이들 부부는 팔레 르와이알의 어느 보석상에서 그들이 찾던 것과 똑같아 보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아냈다. 값은 4만 프랑이었으나 3만 6천 프랑이면 팔겠다고 하였다. 그들은 사흘 안으로 틀림없이 살 터이니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아 달라고 통사정을 하였다. 그리고 만일 3월 말까지 잃어버린 목걸이를 다시 찾으면 상점에서 3만 4천 프랑으로 다시 사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다.
르와젤에게는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1만 8천 프랑의 재산이 있었다. 나머지는 빚을 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 사람에게서 2천 프랑, 저 사람에게서 500 프랑, 여기서 5루이, 저기서 3루이 하여 돈을 닥치는 대로 빌렸다. 차용 증서를 쓰고 재산은 모조리 잡히고 고리대금은 물론 모든 대금업자와 거래를 텄다. 그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전 생애를 담보하다시피 하였으며 갚을 수 있을런지 모르면서 서약서에 마구 도장을 눌렀다. 그는 앞으로 닥쳐올 불행에 대한 걱정, 머지않아 찾아올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어두운 그림자, 앞으로 겪어야 할 모든 물질적인 궁핍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신을 떨며 새 목걸이를 사기 위해 보석상에 가서 3만 6천 프랑을 내놓았다. 르와젤 부인은 그 목걸이를 사들고 곧 포레스티의 부인을 찾아갔다. 부인은 좀 퉁명스러운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좀 일찍 돌려줘야지. 내게도 필요한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포레스티의 부인은 목걸이를 보지는 않았다. 르와젤 부인은 친구가 그 상자를 열어볼까봐 은근히 걱정하였다. 물건이 바뀐 것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무엇라고 할까? 자기를 도둑년으로 여기지는 않을까? 르와젤 부인은 가난한 생활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대단한 결단을 내렸다. 우선 저 무서운 빚부터 갚아야 하는 것이다. 그녀는 기필코 갚을 결심이었다. 가정부를 내보냈다. 집도 지붕 및 다락방으로 새를 얻어 들었다. 그녀는 집안일이 얼마나 어렵고 또 부엌 치닥거리가 얼마나 귀찮은 것인지 실제로 체험하여 잘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기름기가 묻은 그릇과 냄비를 닦느라고 분홍빛 손톱이 모두 닳았다. 더러운 옷이나 내복, 걸레 등을 세탁해서 줄에 널었다. 아침이면 쓰레기통을 들고 한 길까지 나가야 했다. 층계마다 걸음을 멈춰 숨을 돌리며 물을 길어 날랐다. 하류 계급의 아낙네들과 다름없는 차림을 하고 바구니를 발에 끼고 야채와 식료품 상점과 정육점을 드나들며 값을 깎다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돈 한 푼을 아꼈다. 부부는 날마다 지불할 것은 또박또박 지키며 경우에 따라서는 차용 증서를 고쳐 쓰고 지불을 연기하였다. 남편은 저녁마다 어느 상인의 장부를 정리하는 부업을 맡았다. 그리고 때로는 한 페이지당 5수의 보수를 받고 사본을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생활이 10년이나 계속되었다. 10년이 흐른 후에야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었다. 고리대금의 이자를 비롯하여 묵은 이자의 이자까지 모두 갚게 되었던 것이다. 르와젤 부인은 매우 늙어 보였다. 그녀는 억세고 완강하고 가난한 살림꾼 아낙네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머리는 빗질을 제대로 하지 않아 덥수룩하고 치마는 구겨지고 뻘개진 손으로 마루를 닦고 커다란 목소리로 떠들어대었다. 그러나 간혹 남편을 출근시키고 나서 창가에 걸터 앉아 지난날의 무도회, 그토록 화려하고 아름다워 총애를 받았던 무도회의 밤을 회상해보는 것이었다. 그 목걸이만 잃어버리지 않았던들 어떻게 되었을까? 그 누가 아랴? 알 수 없는 일이지. 인생이란 기이하기도 하고 허무한 것이야. 대수롭지 않은 일이 파멸을 초래하기도 하고 구원을 주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다. 그녀는 한 주일 동안의 피로를 풀려고 상젤리제로 산보를 나갔다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는 포레스티의 부인을 우연히 만났다. 부인은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으며 싱싱한 매력을 간직하고 있었다. 르와젤 부인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포레스티에게 그동안의 경위를 모두 이야기할까? 그렇지. 이미 빚을 다 갚았는데 말 못할 게 뭐람?
그녀는 포레스티의 부인에게 다가갔다. 잔느 아냐? 이게 얼마만이야? 포레스티의 부인은 미처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천해 보이는 여자가 그토록 자기를 정겹게 부르는 것이 적이 놀라웠다. 누구야? 나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어요? 어머, 나 마틸드 느와젤이야. 친구는 크게 외쳤다. 뭐? 마틸드? 오, 가엾어라. 그런데 왜 이렇게 변했지?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우리가 마지막 헤어진 뒤로 고생살이가 보통이 아니었어. 그것도 모두 너 때문이지 뭐야. 나 때문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왜 생각나지 않아? 저 문교장관 파티에 가기 위해 내가 빌려갔던 다이아몬드 목걸이 말이야. 응, 그래서? 그걸 잃어버렸지 뭐야? 뭐라고? 아니, 내게 돌려줬잖아. 그건 모양은 같은 거지만 다른 목걸이야. 그 목걸이 값을 치르느라고 10년이나 걸렸지 뭐야. 이젠 다 갚았어. 마음이 이렇게 후련할 수가 없어. 포레스티의 부인은 발길을 멈추고 서 있었다. 그래? 잃어버린 목걸이 대신 새 걸 사왔단 말이야? 그럼 아직껏 그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하긴 모양이 똑같았으니까. 그녀는 약간 으스대는 듯한 순진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포레스티의 부인은 크게 감동하여 친구의 두 손을 꼭 쥐었다. 아이, 불쌍해라. 마틸드. 하지만 그 목걸이는 가짜였어. 기껏해야 500프랑밖에 되지 않는.